안녕하세요. 저는 의대에 다니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늘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면서 새 인생을 살게 된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썰맘 채널을 듣는 어떤 구독자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도심지에 있는 작은 공원 화장실에서 저는 아침 청소를 하러 들르신 공원 관리인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상태였는지 몸무게가 2kg도 안 됐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119죠. 여기 공원 맨 안쪽 화장실인데요. 아이가 피투성인 갓난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를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네? 예, 다행히 아직 심장은 따뜻해요. 코로 숨도 쉬고 있네요. 아휴, 이게 다 웬일이야. 얼른 와주세요. 그동안 잘 안고 있을게요. 네네. 그렇게 공원 청소부에 의해 제가 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눈도 뜨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해줬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저를 안아들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화장지로 저의 몸을 닦아주시고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로는 저를 감싸주었다고 해요. 얼마 안 있어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도 피투성이었던 저를 보고 놀랄 정도였다고요. 너무 작아서 포대기조차 없이 그냥 화장실에 버려진 저를 보고는 작은 동물 사체처럼 보였을 정도라고 했다지요. 어쩌면 저는 이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못돼먹은 생각을 했네요. 죽어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말입니다. 그만큼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를 인계받은 담당자들은 저를 해외 입양시켜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는 결국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심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너는 눈도 크고 이쁜데 이 못된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널 원하지 않는구나. 성형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왠지 그 상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나 봐. 아유, 이 어린아이가 마치 악마의 아이나 되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더구나. 이를 어쩌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원 화장실에서 생모가 제게 남긴 흔적이랄까요. 고아원 원장님은 저 이야기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도 입에 달고 사셨네요. 일안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쁜 아이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지 못했지요. 생후 2년이 지나면 입양 순서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지역의 아주 작은 고아원에 들어간 저는 10명의 남자아이들과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말로는 자연 친화적인 곳이었죠.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21세기에 그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요? 물론 잘 갖춰진 현대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은 직원들용이었고 힘이 센 형아들용이었습니다. 힘 약한 우리들은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변기가 없는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야 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겐 공부머리가 있었달까요? 눈으로 한번 보면 머리에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무언가 금방 외웠습니다. 영어 단어를 금방 외웠고 한자도 금방 배웠어요.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국어는 조금 잘 못했지만 외우기만 하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뭐든 잘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 원장님이 그런 저를 부르시더군요. 현철아, 너는 오늘부터 이 학원을 다니거라. 너는 우리 고아원 최초로 의사가 되어야 돼. 네? 의사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보니까 너는 공부머리가 있어.
얼마나 보기 좋냐. 고아원 최초의 의사. 어떠냐? 그럼 우리 고아원도 시설비를 더 받을 수 있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어때? 한번 해보자. 원장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의사라니. 저는 모든 게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솟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 고아원에서 제가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에게 물었어요. 원장님, 의사가 되면 제가 고아인 게 밝혀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제 병원엔 오지 않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죠?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순간에 그 질문을 던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저의 최씨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울지 말어라. 고아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내쫓아버리면 된단다. 좋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를 질투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는 공부만 하거라. 오늘부터 화장실도 실내 화장실을 쓰고. 알았지? 네? 정말로요? 형들이 절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생각해낸 건데 너는 오늘부터 원장실 몇 번을 쓰도록 해. 거기는 특실이란다. 나중에 실장님이 구경시켜줄 거야. 얼떨떨했습니다. 실내 화장실이라니. 게다가 특실이라니요. 저는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너무 어렸죠. 그 특실의 그 화장실만으로도 기뻤으니까요. 저는 고아원 실장님의 손에 잡혀 특실을 구경했습니다. 제 입은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거긴 침대는 없었고 독서실 책상만 3개나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이 꽉 차 있어서 그런지 햇빛도 들어오고 있지 않았죠.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던 누나들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너희랑 공부를 같이 하게 될 현철이야. 알지? 3학년. 알죠. 저 얼굴에 악마의 상처. 모르는 애가 없죠. 뭐, 너도 참. 원장님이 이 상처도 수술해 주신댔어. 너희들도 긴장해라. 얘는 너희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애니까. 잘 가르쳐주고. 네, 수술이요? 와, 넌 좋겠다. 조그만 게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한다고 수술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어요. 아니, 지켜보지만 말고 오늘부터 니들이 일일 선생님 역할을 해줘야겠다. 요즘 니들이 성적이 너무 안 올라서 원장님이 특실에서 너희들을 뺄 수도 있댔거든. 실장님의 말에 고등학생이었던 독서실 누나들은 이 말을 찡그렸습니다. 설마 저희 과외도 빼는 건 아니죠? 과외는 안 빼실 거야. 대신 너희들 공부 시간이 늘어나겠지. 실장님과 특실 누나들의 얘기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과외를 그동안 받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공부를 못하면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도 무서웠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 걸까 순간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날 이후 특실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화장실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밥도 저희는 다른 원생들과 다른 곳에서 먹었습니다. 소고기가 반찬으로 나오더군요. 토마토 같은 과일도 몇 방울 있었고요. 행복했습니다. 인생에 등급이 있다면 저는 한 계단을 겨우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실장님은 다음날부터 저의 과외 선생님이 되었고 다른 누나들도 과목을 나눠서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지치면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누나들은 그나마 다른 원생들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거 들었지? 대한대학교 들어간 선배 말이야. 사법시험 떨어졌대.
그래서 지금 원장님 기분이 별로야. 지금이 몇 번째야. 그래서 원장님이 그랬대. 사법시험 계속 떨어지면 그동안 과외받은 비용 다 벌어서 갚아야 한다고. 너 모르는구나? 우리가 과외받는 돈들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다 특실 졸업한 선배들이 보내주는 돈이래. 아, 그러니까 꼭 시험 붙어서 성공해야지. 그래도 일반 애들보다 우리가 낫지. 아, 난 10명이서 한 방 쓰는 데는 다신 안 들어갈 거야. 평생 고아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난하게 살 순 없으니까. 저는 누나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면서 공부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저 또한 다시는 10명이서 한 방을 쓰는 정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특실 밖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법시험에 매번 떨어지던 형이 시험에 붙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원장님은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고 나가 있었고, 특별히 저희들도 과자 파티를 한 날이었어요. 저는 사법시험에 붙은 형을 떠올리며 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고시나 임용시험에 붙은 선배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대나 사법고시에 붙은 선배들은 배출되지 않았죠. 의대나 사법고시는 우리에겐 늘 어려운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거긴 고액의 사교육에 뒤따라야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 나도 의대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진 그날 밤,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의대를 왜 가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공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걸까? 나는 의사가 될 자질이 있는 걸까? 내 손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게 가능한 걸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었다고. 원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제게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말들도 제겐 부담이 될 뿐이었네요. 하늘에 별도 안 보여서 그날은 마당이 깜깜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등을 퍽 하고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 뭐야, 누구야? 그리고 이후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는 포대가 머리에 씌워졌고 수많은 아이들의 발기해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더군요. 의사고 원장님이고 제겐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면서 생각도 점점 지워져 가더군요. 원장님, 이를 어째요? 우리 현철이가 쓰러져 있어요. 다음날, 저는 독서실 누나의 발견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의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리곤 또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 아이들의 괴롭힘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아니, 괴롭힘을 당할 시간이 제게는 없었달까요? 저는 놀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았고 하루 종일 특실에서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의대를 갈 수 있겠다 라고 말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같은 반 아이들은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들 엄마도 더 잘해줬어요. 고아원에 다니는 저를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응원했죠. 저는 아이들에게 비교의 대상, 희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봐라, 쟤는 고아인데도 공부를 저렇게 잘하잖니. 세상은 뭐든 정신력만 있으면 안 될 게 없는 거야. 맞아. 너희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니? 아휴, 너희들은 큰 성이 없어. 니네만의 현철이 봐라. 걔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데도 맨날 1등 하잖아. 너희들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친구들 엄마들은 저를 보고 부모가 없지만 잘 자란 아이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지만 근섬에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여겨지는 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새벽 2시에 잠들 때까지 공부만 했죠. 그렇게 저는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1차에 합격을 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저의 사연이 알려지자 저를 돕겠다는 많은 분들이 고아원으로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저의 얼굴은 지역신문에 실렸고 마치 고아들의 희망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된 제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대학 생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나마 의대에 들어가고 나니 숨통이 트이더군요. 죽어라 공부만 하다가 여학생들과도 만나니 조금은 눈길이 다른 데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 생일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같은 과 아이가 생일이라면서 클럽에 초대했죠.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곳이어서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난생 처음 술을 마시고 아이들과 춤도 추면서 놀았습니다. 우린 젊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도 잠에 들지 않았고 몰려다니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원과 너무 다른 세상을 알게 되면서 점점 변해갔죠. 현철아, 너 요즘 왜 그러냐? 기숙사에도 새벽이나 들어간다면서? 네가 지금 그러고 놀러 다닐 땐 줄 알아? 아, 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 지금 놀러 다닐 때 맞죠? 그럼 저는 언제 노나요? 지금껏 공부만 하루 14시간씩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너도 놀 수 있다. 다른 애들처럼 미팅도 할 수 있다고 원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거야 그냥 하는 말이지. 집안 좋은 의대 애들하고 너하고 사정이 똑같은 줄 알아? 정신 차려 현철아. 넌 고아야. 넌 네가 받은 그 특혜를 다른 애들에게 나눠줘야 돼. 원장님의 전화는 매일같이 걸려왔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제 삶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고 저는 고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봇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 어느 날부터는 원장님 전화도 안 받게 되더군요. 반항을 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일부러 안 받았죠. 그리곤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랬으니까 저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너무 공부만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술에 취해서 기숙사로 향하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큰 시련을 맞게 됐습니다. 친구 녀석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저도 타게 됐던 거죠. 분명 친구 녀석도 술을 마셨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위에 올라타게 되더군요. 바보처럼 기분이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역시나 큰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술에 취한 친구는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때도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죽고 말았죠.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 친구의 부모님은 울면서 저를 원망하더군요. 아니, 왜 말리지 않았어?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애가 어떤 집 자식인지 알기나 해.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 애는 원래 술도 잘 못 마시는 애야. 네가 마시자고 했니? 네가 오토바이 타자고 했어. 너 고아라면서 우리 애가 너 만나주니까 너도 뭐 좋은 집안 자식이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아니 거기서 왜 오토바이를 탔어? 네가 타자 그랬지. 그치? 내 아들 살려내. 네 같은 애가 살아날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살아났어야 해. 네, 압니다. 저도 그때 제가 죽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는 돈도 많은 녀석이고 귀하게 컸죠. 저는 친구 녀석에 비하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는 저한테 너무 가혹하게 말을 하더군요. 물론 제 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 있는 애미요.
당신네 집안 기업 사장이라면서 지금 말을 그따위로 해요. 당신 지금 이거 다 녹음해서 버릴 거야. 뭐요? 녹음하든가 말든가. 원장이 애 잘못 키워서 우리 애가 죽은 거잖아. 우리 애 살려내, 당장. 우리 애가 뭐 당신 애를 죽였어. 당신 애가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잖아. 우리 애 지금 다리 잘린 거 안 보여? 당신 애만 잘못된 줄 알아. 아우, 누군들 지금 안 속상한 줄 아냐고. 원장님과 부모님의 실랑이는 그러고도 한참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죽은 상황이라 경험이 없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한쪽 다리도 사고로 인해서 평생 걸을 수 없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슬퍼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 제 잘못 같았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1년은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울증까지 와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때 저는 하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작은 일탈도 허용이 안 되는구나. 나는 죽어라 공부만 하고 살았어야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급성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덕분에 치료비는 들지 않았지만 고아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저를 간병해 주시던 분들도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 비용들은 고스란히 제가 갚아야 했죠. 의대에 다시 다닐 수 있을까도 너무 걱정됐습니다. 다리 한쪽이 없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의사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누군가가 위로해 주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다리 한쪽이 없는 의사를 누가 좋아할까요? 환자들이 저를 믿고 치료를 받으러 올까요? 다행히 교수님들은 저를 안타깝게 여겨 정신과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부만 잘 끝낸다면 괜찮을 거라는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해 나갔네요. 하지만 한쪽 발이 없다는 게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도 적응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이젠 다리가 없다니요. 그런 와중에도 공부는 잘했습니다. 다행이었죠. 신이 주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책을 들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유명 기업에서 후원해준 전동 휠체어였어요. 저는 그 기업의 광고에도 사용이 되었네요. 고아원 출신의 의대생, 너무나 좋은 광고 효과였죠. 저는 걸을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보냈습니다. 우울한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늘 땅바닥만 보고 길을 다니게 되더군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면서 나도 저 아이들처럼 예쁘게 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우울한 마음으로 저녁 늦은 수업을 끝내고 기숙사로 향하던 날이었어요. 중간에 점심도 거른 상태여서 배가 고팠죠. 저는 길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의대 앞에서 아주 저렴하게 김밥을 팔고 있으시더군요. 물론 약간 정신이 이상했죠. 의대생들에겐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김밥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 없어서 어디 살겨? 의사면 다요? 다리가 없는데 결혼은 어떡할겨? 여자들이 뭐라 할 건디 괜찮은겨? 그러니까 왜 술 처먹고 오토바이를 타? 응? 네, 죄송해요. 할머니, 김밥 2줄만 주세요. 아니, 왜 그런겨? 어디 사고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었어? 제가 그럴 리가요. 많이 파세요. 할머니한테 김밥을 살 때마다 저는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말들, 가슴 아픈 말들이었는데도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할머니였고 할머니가 치매라는 것도 알아차렸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오지랖은 점점 도를 넘어갔습니다. 아니, 왜 맨날 김밥만 처먹는 거야? 엄마 아빠 없어? 이렇게 몸도 성하지 않은데
한 번을 데리러 오지도 않고. 네, 많이 바쁘세요. 김밥 하나 주세요. 아니 왜? 바쁘다고 지 자식 버려두기도 하나? 아니, 이혼했나? 아유, 이혼했다고 해도 신경 안 쓰고 나라면 자식이 의뢰 갔으면 매일 업고 다닐 건데 말이야. 네, 그러시겠죠.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신경이 안 쓰인 건 아닙니다. 자식을 버려주냐고 하는 말들은 가슴에 비수가 되기도 했죠. 제가 다리까지 멀쩡했다면 멀리까지 가서 김밥을 사다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처지는 그러지 못했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더군요. 소문으로는 할머니가 어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놓고 좋아했어요. 아, 속 시원해라. 그 할머니 이제 안 보이니까 내가 마음이 다 편하네. 아니, 왜? 그래도 점이 들었는지 서운하네. 할머니 김밥이 싸고 엄청 맛있긴 했는데. 야, 그래도 너한테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랬잖아. 넌 속도 없냐? 그러게. 난 아무렇지 않았어. 할머니들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난 구워라. 그런 관심을 주는 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그 할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괜찮던데. 캬, 너도 참 대단하다. 예전에 기억 안 나냐? 나한테 울면서 자신은 태어났으면 안 됐다고 그랬잖아. 이젠 그래도 괜찮아지나 봐. 괜찮아. 난 화장실에서 피투성이로 태어났고 한쪽 다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죽을 운명이었으면 진즉에 죽었을 거야. 근데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젠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 친구 녀석은 저를 보면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래 뭐, 이제 우리 22이야. 앞으로가 창창하지. 혹시 아냐? 나중에 네 다리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그리고 할머니 같은 사람이 너한테 턱하니 유산을 넘겨줄지. 그 할머니가 유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김밥이나 팔고 계신데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긴 그럴 수 있지. 그 나이에 김밥 팔러 다니는 거 보면 노후가 편하진 않을 거야. 아유, 돈이 왼수다 왼수. 저는 그날 저녁도 친구가 사다 준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기숙사 식당으로 내려가기도 귀찮아서 매일 김밥으로 때우곤 했는데 할머니가 보이질 않으니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았을 땐 점점 더 걱정이 됐습니다. 할머니의 잔소리도 그리워지고 할머니한테 저는 고아라고 다 털어놓고 싶어지고 암튼 이래저래 적적했습니다. 아마도 고아원의 원장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아원이 사라지고 나니 저는 저의 큰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마음이 시렸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다시 그 고아원을 되살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부는 점점 더 힘이 들었습니다. 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 더 그랬어요. 다리도 한쪽이 없고 부모도 없고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더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점점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날이면 친구가 사다 준 편의점 김밥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편의점 김밥을 먹은 날에는 화장실에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워낙 자극적인 맛이었기 때문인 것 같았네요. 살도 많이 찌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안 보인 지 한 달이 넘어갈 때쯤 이상한 촉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거취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건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돌아가신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할머니 김밥을 그리워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 할머니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내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할머니를 찾았지요. 혹시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선배님들은 인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행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쪽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논문 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늦은 저녁이었어요. 교수님은 제 논문을 칭찬해 주셨고 유학을 가는 건 어떠냐고까지 하면서 의사가 되기보다는 교수 쪽이 더 맞을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리가 없다는 게 의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진로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고아원이 사라지고 나서 원장님에게서 받았던 후원금은 다 사라졌고 학비는 장학금이었지만 그 외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지의 유학이라니 교수님한테는 제 사정을 다 얘기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유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커져가던 때였습니다. 김밥을 사다 줄 친구도 없어서 불편한 몸으로 기숙사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어떤 할머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에 누가 저렇게 서 있나 싶어서 처음엔 귀신인가 했습니다.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있는 게 너무나 기이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학교에서 김밥을 팔던 그 할머니가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맞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응? 아유, 맞네, 맞어. 자네가 나 찾는다고 학내 게시판에 글 올렸나? 네,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네요. 옷도 밍크 코트라니.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맞네, 맞아. 자네가 그 고아원 출신 의대생, 현철 학생 맞지?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고는 감격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고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낯설더군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다행이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네, 제가 현철이에요. 매일 마주치면서 할머니 잔소리 듣는 게 제 하루 일과였는걸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괜히 눈물 나네요. 아니, 왜 울고 그래? 그래. 잘 커줘서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도 저를 말아 안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긴 하셨나 싶어서 괜히 저도 울컥하더군요. 할머니,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식들이 뭐 할머니한테 김밥이나 팔러 다니라고 협박했어요? 돈 벌어오라고? 뭐 협박? 그럴 리가. 나 자식 새끼들 하나도 없어. 그동안 정리하고 왔지.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할머니 자식이 5이나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리고 할머니 재벌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할머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나? 내 재산 가지고 싸우긴 하는 자식들 피해서 매일같이 이 대학으로 김밥 팔러 온 노인네지 뭐야. 내가 김밥집을 여러 군데 하는데 자식 새끼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 그러셨구나. 소문이 진짜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다 정리했어. 자식들한테는 하나도 안 남겨줄 거야. 그냥 이 대학에 다 퍼난다고 어제 얘기 다 끝냈어. 네? 정말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오랜만에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학과장님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딘가? 자네한테 급하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동화 괜찮은가? 조언 돼요? 네. 말씀하세요, 학과장님. 자네가 이제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됐다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네.
평소에도 학과장님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소식이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니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네? 왜요? 저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 4년 장학생이라 여기 계속 다닐 수 있잖아요. 혹시 기숙사비 밀린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 제가 학자금 대출 받아서 갚을게요. 교수님, 저 여기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툭툭 치더군요. 전화기 좀 줘봐. 예, 학과장님. 저 김지원입니다. 예, 김밥집 할머니요. 우리 착한 애를 그렇게 놀리면 쓰나요? 얼른 다른 소식도 전해주세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착한 애 놀리는 거라고요? 저는 학과장님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도 있을 테니까요. 네, 이사님. 하하하, 죄송합니다. 저희도 현철이를 다른 데 보내려니까 너무 아쉬워서요. 현철 학생, 사실은 말이야, 자네를 미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낼까 해. 물론 어제부로 우리 학교 사회이사가 되신 김지원 이사님의 도움으로 말이야. 네? 유학이요?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유학은 어렵다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유학을 보내준다고. 이게 다 무슨 얘긴지. 저는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갑자기 학교 사회이사가 됐다는 건 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는 일단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앞으로 검은색 세단이 하나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는 흰색 양복을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중년의 남성이 내리더군요. 아, 자네가 그 김현철이라는 학생이에요? 참네.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자네한테 유산 물려주겠다고 하는 걸 그 어떤 자식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머니, 혹시 저희 몰래 딴집 살림하셨냐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학생, 우리 어머니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건가? 저는 그 중년의 남자가 할머니의 자식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째려보면서 말하는 게 조금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에이, 또 저런다. 거 봐라. 내가 자식놈들을 잘못 키웠다고 했지? 지금도 이 애미 말 안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저희들끼리 싸운다고 해도 그렇지. 유산을 자식들 안 주고 사회에 화나가면 어떡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키워주고 물려준 것만 해도 얼만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냐. 이 현철 학생 봐라. 내가 다 뒷조사를 해봤어.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컸어도 공부 잘하고 인성도 착하고 니들보다 훨씬 나아.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서 김밥을 팔았겠냐? 치매가 와서 내가 이런 데 있는 줄 알았어? 중년 남성과 할머니의 대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중간에서 저는 난감하기만 하더군요. 어머니 치매 맞고 오늘 그 감정 나오면 유산 물려준다고 했던 그 말도 취소된댔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이놈들이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내 돈 내가 더 좋은 데 쓰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리고 내가 니네 보기 싫어서 여기 와서 김밥 한 거야. 내가 네 아빠랑 연애할 때 여기서 돈 없어서 김밥도 못 사 먹고 공부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니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을 했냐 찾아오길 했냐. 나는 그냥 여기서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는 게 더 좋았다고. 할머니는 역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저는 더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 현철이 학생을 만났지. 다른 젊은 학생들은 할머니라고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말도 안 섞더라. 그래 편의점 가면 김밥이며 먹을 게 천진데 누가 여기서 김밥을 사 먹겠어. 근데 저 현철이 학생은 달랐지.
나한테만 와서 매일같이 김밥을 사 먹는 거야.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는데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밤 늦은 시간에 꼭 여기 와서 사 먹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하루에 김밥 10줄만 싸가지고 와서 거의를 저 학생한테만 팔았던 거야. 할머니는 말을 하다가 훌쩍거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할머니를 무시했던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다닐 만큼의 아이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집안도 다 좋은 아이들이었죠. 그러니 가끔 할머니의 김밥을 사 먹는 친구들도 마치 집안 이모님 대하듯이 대하곤 했어요. 제가 그런 걸 몇 번씩 보고서는 그 학생들한테 화를 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니들은 집에 부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냐고 말이죠. 저 학생은 나를 위해서 일부러 집회도 가져왔어. 그게 어찌나 착하던지. 어떤 날엔 옆에 와서 김밥 같이 먹자고 하더구나. 혼자 먹는 게 심심하다고 말이야. 그러다 어느 날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셨다며 지난 살아온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울던지. 그때 가슴이 찢어졌어. 녀석한테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안쓰럽더구나. 돈만 있으면 유학도 갈 수 있고 더 좋은 병원 가서 의족도 하면 걸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학생한테 유산을 넘겨줄 결심을 한 거라고. 니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 순간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잡으시더군요. 병원 가서 다시 치료받고 재활받자고. 그래서 유학 가자고. 돈 없어서 중간에 병원에서 나와야 했던 걸 어떻게 아셨던 건지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차에 탔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는 떠나가더군요. 자식들을 밥 굶지 말라고 시작한 게 김밥 장사였는데 이제는 저놈들이 배가 너무 불렀나 봐. 아이고. 어찌됐든 이제 나는 현철 학생 도와줄라니까 그런 줄 알아. 할머니와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학과장실로 가서 장학진서를 받았습니다. 제게 미국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주고 병원 치료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증서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필요한 차량과 지원도 다 붙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해 오셔서 법적인 서류도 작성을 하였네요. 행여나 자식들이 딴지 걸까봐 말이죠. 할머니는 제가 필요한 건 뭐든 해주겠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집도 한 채 사둔 게 있다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현철 학생,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안 보였지? 그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아나? 내가 살면서 그동안 돈 모아놓게 정말 잘했다고 느꼈다니까. 자네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고 너무 기뻤어.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네. 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핏줄 하나 없이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래서 늘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봤다는 걸 말입니다. 공원 화장실 관리인부터 고아원 원장님과 할머니까지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람을 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날 저는 펑펑 울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할머님이 몰려주신 집을 팔아서 고아원을 하나 만들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 이름의 재단으로 말입니다. 유학을 다녀와서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차리고 저처럼 핏줄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 지난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도움받은 만큼, 아니 더 큰 도움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도록 노력할 것을 이곳 썰맘 채널에 약속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돕는 아이들 또한 저와 같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공하신 사연자님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잘 돼요. 사연자님과 같은 인재 양성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썰맘도 사연자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함께 해주신 우리 썰맘 식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